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유럽 우주청이 10년 동안 준비해서 쏘아올린 해성 탐사선 로제타가 10년의 긴 비행 끝에 해성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켰습니다. 그들이 20년간 불과 1조 8천억 원으로 인류 전체에게 어마어마한 쾌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하천 보수공사에 3년간 22조 원을 썼고 지금도 보수공사비로 해마다 5천억 원씩을 쏟아붓고 있지만 남은 것은 녹초 라떼와 큰빛 이끼벌레뿐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수십조를 쓰고 회수한 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유럽 우주청은 4대강 공사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인류사에 큰 획을 그었는데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곳간을 분탕질 쳐놓고도 거의 매달 국빈급 외유의 황제 테니스나 즐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가 말씀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도대체 뭡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1월 13일 수능이 치러졌죠. 입시 추위라는 말답게 날씨 매웠습니다. 조금 전에 시험은 다 끝났고요. 항상 나오는 말처럼 예년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 늘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는 중요하겠죠. 수학은 좀 작년보다 쉬웠다,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쌍용 자동차 근로자 정리 해고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원심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꼼꼼히 살피라고요.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쌍용차 문제는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 그리고 사회 문제에서 큰 파장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여러 가지로 착잡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이상님, 각하라니 뭡니까? 조롱이라도 그런 단어는 쓰지 말아주십시오. 오늘은 방송 듣기를 거부하겠습니다. 쌍용차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네, 방송 듣고 말고는 모든 청취자분들의 자유입니다만 그런 것을 그렇게 편협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건 저도 좀 뜻밖이네요. 조롱과 풍자는 조롱과 풍자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죠. 네. 지금 조금 네, 잠깐 게시판 보고 바로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김용민 PD가 밖에 있는 모양인데 연락관계가 조금 원활치 않습니다. 쌍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견해를 주고 계시네요. 데모달님께서는 대기업 공장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는데 경영상태 악화 따위를 이유로 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차라리 새누리당이 우리나라에서 노동법 자체를 없애버리십시오. 노동법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를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판결의 원인 이런 걸 좀 조목조목 잘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뜻밖인 그런 판결인 건 맞습니다. 쌍용차 분들 계속 힘든 나날 버텨오고 계시는데 이 추운 겨울날 또다시 또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고 아무튼 파장은 예의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김용민 PD 연결돼 있습니까? 예, 오늘 원고를 제가 책상에 올려놓았는데 이게 분실이 된 것 같아서 원고 없이 하셔야겠네요 보니까. 예. PD하고 우리 김용민 PD하고 최 PD 사이에 지금 뭔가 문서 수발이 잘 안 됐었군요. 아니 예. 저는 책상에 올려놓았는데. 그래요. 자, 첫 소식 준비한 게 뭡니까? 예.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결을 한 거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재판부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일단 큰 쟁점 두 가지가 있었죠.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느냐 했을 때 2심 재판부는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네. 재판부 대법원 3부 박보영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3부는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국제 금융 위기를 들먹였고요. 예. 경기 불황에 덧붙여서 경쟁력 약화, 주격 차종이 있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세제 혜택 축소, 정유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이런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위기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큰 쟁점 두 가지는 뭐냐? 그렇다면은 정말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 지표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제표상에 이 유형자산, 이 손해 볼 것이 많다. 한마디로 이런 손해에 대한 그런 계산들이 너무나 과다하게 계산됐다. 아하.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회계사에 의해서 또 쌍용차 노조 측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과다하게 계산된 내용들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이것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쌍용차의 부실을 지나치게 과장했다. 네. 이런 결론이 났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재판부는 여전히 이번에도 역시 신차 출시 여부,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된 기존 차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말도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해볼 여지는 상당했기 때문에 회사 측 주장이 맞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2심 재판부가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반대의 해석을 한 거군요. 예. 아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지난 2009년 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서 노동자 2,646명을 구조조정하니까 노조가 공장으로 들어가서 77일 동안의 파업투쟁을 벌였죠. 네. 100여 명의 구속자를 발생하면서 끝낸 이런 파업투쟁 이후에 노조는 5년 동안 광화문 여의도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송전탑 농성, 단식 투쟁도 멈추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희망퇴직자 1,900여 명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무급휴직자로 승인돼서 고용관계를 회복한 노동자는 489명에 불과합니다. 뭐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참 억척스럽게 이를 데 없는데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파업투쟁 이후 지난 5년 동안 스트레스성 외상 증후군과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이 과정에서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무려 25분이 이 박보영 대법관의 이름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강인의 오늘 시작하기 불과 한 1시간 반 정도 남겨두고 큰 뉴스가 터졌었죠. 네. 참여연대가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네, 뭐라고 했나요? 오로지 사측의 경영권만을 앞세운 판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논평인데요. 사측의 일방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과 국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리해고에 제동을 걸어도 모자를 판에 돌이킬 수 없는 이 모든 비극과 희생의 출발자 이런 상황에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모든 비극과 희생을 출발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정리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쌍용자동차 사측이 정리해고가 정당하면서 제시하는 회계의 자료관의 숫자가 서로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2년에 걸친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 뭔가요? 친박 함승희 전 의원이 강원랜드 대표이사에 선임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 그 엄기영 전 MBC 사장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예. 엄기영 전 사장은 미끄러졌고요. 함승희 전 의원이 강원랜드 새 대표이사에 선임이 됐습니다. 일단 엄기영 전 사장 참 이게 강원도지사 낙선 이후로 뭐 하여튼 좀 꼬이네요 보니까. 예, 뭐 이건 뭐 차치하고요. 네, 뭐 자, 그거예요. 이 사람 뭐 변호사 출신이고 2007년에 민주당 당적 갖고 있었고요. 박근혜 당시 대선 캠프 2007년에 그 참여를 했고 2008년 친이계의 친박 공천 학살 뒤에 상당한 친박연대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박인사입니다. 자, 강원랜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27%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결국에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예, 역대 7명의 사장 가운데 그 5대 사장 조기송 씨 빼놓고는 모두 정부 관료 출신인데 그만큼 뭐 정부의 영향력이 막급하다는 거죠. 네, 그 자, 조기송 네네. 네. 조기송 사장은 조순 전 총리 아들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이번에 그 관피아 논란 대신에 박피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강원랜드 노조와 강원도 지역사회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랜드는 3천여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고 희망이다. 전문성을 지니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예.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한다라면서 인양 포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예. TBS 라디오 나와서 한 말인데 네네. 뭐 인양합시다 라고 말하기는 좋은데 인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크레인을 걸고 로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잠수사들이 또 물에 들어가야 한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 그러다 보면
희생자가 또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다. 라면서 인양 비용과 관련해서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네. 예산이 해양수산부에서는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한 3,000억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와서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돈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그 강원도 춘천 출신 의원이죠. 가끔 네. 이상한 소리 자주 하시는 김진태 의원. 예. 네, 네. 이번에는 지금 돈 얘기, 물론 뭐 잠수사들 위험 얘기도 앞에 하긴 했는데 방점은 돈 쪽에 좀 더 많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돈 때문에 배를 안 건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서 아껴야지. 2012년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제가 춘천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네. 거기 지역 언론인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아니 김진태가 뭐 하는 사람이냐? 검사 출신이다. 근데 여기서 왜 유권자들의 지지받았느냐? 뭐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딴 내용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찍어준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설마 강원도 춘천 분들이 그러기야 했겠습니까만 그런 말이 나올 뭐 한때 돌기도 현지 했고. 언론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황당합니다. 예, 네, 예.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골프장의 그 회장이기도 한 검찰총장. 네, 예. 어제. 전 검찰총장. 네네. 당시 다른 여직원 2명이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퇴사하는 여직원을 말리려 갔을 뿐이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추가적인 해명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서 자신을 고소한 여직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네. 이에 맞서서 여직원은 당시 옆에 있었던 여직원의 증언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성추행이 사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여직원이 있는 데서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면은 이건 정말 그러면은 이건 뭐 말도 안 거죠. 예,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 그 일면 타당해 보이는데 이 여직원이 이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건이 더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맞고소 판단이. 사태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굳이 맞고소하지 않아도 그 여직원의 고소만으로도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하다 보면 다 나올 텐데. 예, 뭐 검찰 조사를 결국 받게 되겠죠. 맞고소니까. 네. 뭐 자신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또 여기서 느껴지는데 진실보다 더한 권위는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검찰이 구설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직 사회 지도층 그리고 검찰 수장으로서 좀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예. 조그만 사실 다툼을 벌이는 건 좀 그렇습니다. 고소하겠다. 지금 그 여직원을 네. 고소하겠다. 이런 그 양반의 이야기 오늘 알겠습니다. 한 부분을 장식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영민 PD였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맹수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는 맹수 우리에 불과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해철, 그에게 헌정합니다. 국민라디오 2014년 11월 라디오 소설 신해철 그 사람. 우리는 모두 경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모두 삶의 가치로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집에 100억 200억이 쌓여있는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뺨 한 번 부벼지지 않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서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49분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먼저 보죠. 오케이 마린님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국가적 재난에 대한 여당 의원의 시각이 이렇군요. 그렇게 돈이 아까워
환장하겠다면 강바닥에 22조 원을 쏟아붓고 1달러짜리 회사를 1조 원에 구입하는 등 41조 원을 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에 대해서는 왜 파헤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고 꼭 필요하신 말씀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전직 공안검사 출신이고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그러는지 좀 파격적인 그리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이전에도 많이 해왔죠. 세월호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배 인양은 물론 인양하다 보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도 그랬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손상이랑 사고라는 거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반의 방지 예방책을 좀 튼튼히 수립하고서 하는 것이지 인명사고가 두려워서 무슨 우리가 건축사업이거나 수해 복구를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점이 문제가 있죠. 일단 아직 9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인양 과정에서 혹시 이분들의 주검을 수습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배의 중요한 그 부분이나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까지 부식 여부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돈이 무서워서 인양을 굳이 해야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인명피해 이런 걸 우려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전책을 갖추어서 차분히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지금 그 안에 생존자가 있는데 빨리 구출하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다가 잠수사들이 생명 위협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건져 올리는 거니까 인명피해가 인양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서둘지 않고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일국의 국회의원이고 국사를 논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경거망동하게 하는지 아무래도 신문에 자꾸 자기 이름 거론돼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음란에 자기 부음 나오는 거 빼고는 이름 나오는 것 다 좋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대표적인 노이즈 마케터가 아닌가 싶은 정도로 좀 비상식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오케이 마리님 아주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격앙된 늘 또 석양의 건매님도 주셨고요. 정신감정 받아봐야 할 정도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고 국물도 없으다님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주명아빠님도 그게 견해시고요. 아주 많군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탄하는 것부터 논리적으로 아주 차근차근 따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다름과 닮음님, 법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강자와 기득권자의 이익에 봉사할 뿐인 것 같다. 네. 열심히 살자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배웠다고 하는 자들 높은 자리에 있고 법관, 검사, 한자리 감투 쓴 사람들 믿지 못하겠다. 자기 집안에서 그리고 족보에서 한자리 했다고 쓰겠지.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서 무슨 짓을 했는지 사명감 있게 살았는지 그런 거 확실히 밝혀서 후세는 진상을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하겠다. 네. 친일 문제 정리하는 것도 결국 이런 연장선에서 해왔던 거죠. 공식적으로는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제대로 못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 한 민간단체 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꾸준히 해왔고요. 근데 당연히 이건 국가 공적인 기능이 수행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이바님은 또 이런 점을 우려해 주셨습니다. 판결이 우경화하다는 사태가 앞으로 3년 동안 점점 강해지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방금 불을 켠 냄비 속의 개구리들인 것 같다. 결심 공판이 연기된 주진우, 김어준 씨도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적어주셨네요. 낭만 고양이님은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쌍용차 했지
쌍용차 한 대 사주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좀 부끄럽게 생각된다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들의 성찰 차원에서 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 이번 대법관 교체에 어떤 인사들이 충원됐는지 보면 이런 오늘의 쌍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최종 결정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셨군요. 오케이 마리님께서 다시 한번 이건 공유를 하죠. 같은 분이 남긴 거지만 그동안 25명의 자살자와 사망자를 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마지막 희망까지 뿌리 뽑혀서 이번 판결, 오늘 대법원 결정을 두고 추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쌍용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직이 되지 않아서 일용직, 야간 대리운전 기사 등을 전전하다가 자살한 해고자들, 그 많은 해고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없을까 안타깝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문제가 많다는 견해도 다름과 닮음님 또 한번 제기를 하시는군요.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 판사들에게 약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네, 정권과 대법관 충원, 성향, 인사, 면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함수관계를 갖고 있죠. 똑같은 문제를 두고 정반대의 판결을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정을 했다는 것, 이것은 조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심에서도 다 정리를 했던 사항들인데 원심 파기하고 파기환송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겨우 없었던 선례를 보자면 오늘 판결은 여러모로 한국 노동운동사에 어땠거나 중요하게 기록될 판결이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도 군 관련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고르냐 하면 군은 그 자체 내의 폐쇄성과 독자성 이런 것들을 줄곧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오고 있고 많은 개혁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철옹성 속에서 알아서 하겠다. 외부에서는 관여 말라. 군의 특수한 지위와 성격을 이럴 때 더욱 강조시키면서 사회 전체의 요구에는 좀 나 몰라라 하는 게 있죠. 또 한 번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려 30개월 가까이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어떤 이등병이 깨어나자마자 가혹행위가 있었다. 그러면서 폭행을 했던 자기 선임병사들의 이름을 거명을 했고 그랬죠. 이게 문제가 다시 불거지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이 식물인간 이등병 사건 재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제목의 연합뉴스 오늘자 기사를 한 대목 들으시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한민구 국방장관은 13일 군 복무 중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최근 깨어나 복무 당시 선임병들에게 의한 구타 주장을 제기한 구모 이병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방침을 밝히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존 군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출석해 구 이병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헌병 수사 기록,
당시 담당 군의관과 춘천 일반병원 의사 등의 진술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 이 사건 일단 그 진상 사실관계를 명확히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군 수사기관에 재조사를 맡겨서 과연 모든 사람이 석연치 않음 없이 흔쾌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 하나 하고, 여기 보면 당시 담당 군의관 그리고 춘천에 있던 일반 병원의 의사, 그러니까 민간 영역의 의사죠. 그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구타로 인해서 생긴, 그러니까 두뇌, 머리 뒷부분에 함몰된 상처, 이게 구타 과정에서 생긴 건지 아니면 최초 결정대로 욕창에 의한 건지, 그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확 바뀌는 대단히 중요한 열쇠이자 증거인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거였으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 그 의사들의 의사들의 진료라고 해야겠죠. 진료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의아스럽게도 이 사건을 맡았던 3년 전에 맡았던 군 검찰에서는 그냥 구두 진술로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서 그 서면 문건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그건 민간인들도 다 아는, 그냥 일반인들도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수사 업무를 종사하는 군 검찰에서 그걸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혹을 품게 하는 거죠. 왜 그때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의사의, 그러니까 이건 욕창인 것 같다 라는 의사의 말을 그냥 구두로만 채록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루어진 수사, 조사가 혹시 축소 은폐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심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군 검찰에 의해서, 군에 의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장관이 병역문화혁신특위, 그러니까 국회에서 열린, 거기 나와서 한 말은 이겁니다. 구 이병, 그 성이 구씨고요. 계급은 이병인데, 구 이병 사건의 경우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첫째, 기존 조사대로 개인적 이유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 둘째는 구 이병과 그 가족들이 주장하는 대로 강목으로 구타를 하다가 뇌출혈이 됐을 가능성. 셋째, 뇌출혈과는 별도로 강목 구타는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에 따르면 첫 번째, 즉 개인적 이유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첫 번째 개인적 이유에 의한 뇌출혈일 거라고 믿고 있다 이거죠.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 조사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 아직은 3년 전의 조사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고까지 개인적 견해를 힘주어서 밝혔습니다. 재조사를 하겠다면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게 옳습니다. 어느 게 맞을 것이라거나 이러이런 가능성도 경우의 수로는 제기는 되지만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으니 그걸 그냥 실제 그럴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재조사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했던 사람한테 이 문제 다시 풀어봐라 라고 하면 자기가 처음에 풀었던 방식으로 가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민간에 맡기거나 또는 적어도 군과는 전혀 무관한 제3지대의 중립적인 조사기관. 그럼 어디가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경찰이나 검찰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국정원에다 갖다 맡길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무슨 특검 법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군대에서 의문사나 뭔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축소 은폐 의혹이 꼭 따라붙곤 하는데 그때마다 재조사를 군에다 맡길 것인가. 그래서 차제에 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관의 특성이나 그 당시 그 사건에 쏠린 여론의 관심 그리고 압박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재조사를 하거나 윤일병 같은 윤일병 사망사고 28사단 그런 건 굉장했죠. 사실 그 세월호 와중에서도 국민 여론이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있었던 수천 건의 군 의문사 거기 자살, 타살, 사고사 다 들어갑니다. 그럼 1000여 건이 훨씬 넘죠.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윤일병 사건처럼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과 울분과 군 개혁의 변화로 이어졌던 사건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럼 운 좋게 언론의 조명을 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해야만이 이렇게 재조사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올바르지 않죠. 그러면 다들 운수소관으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세부적인 계획,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타입별로 다 분류를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점이 잘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걸 다 분류를 한 다음에 현재 있는 군검찰법을 잘 견줘서 군검찰법을 고칠 필요가 분명히 생기겠죠. 어떠한 경우에는 민간의 수사를 재의뢰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재조사를 통해서는 모든 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재조사 결과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군도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서 밝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재조사 결과 이러이러한 선에서 뭔가 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래서 3년 전 최초 이 사건을 맡았던 당시 라인 중에 누구누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게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 개정, 며칠 전에도 제가 한 열흘 전쯤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엄격하게 법의 그물망을 짜긴 짜지만 민간 또는 외부 수사기관,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맡게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구 이병 사건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간단히 전해드리면 구 이병이 자대 배치 후 19일 만인, 그러니까 훈련 마치고 자기가 앞으로 근무할 그 부대에 배속되어서 온 지 19일 만인 2012년 2월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1년 7개월간, 19개월간이네요. 제가 아까 30개월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합니다. 19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최근 의식을 회복해서 자대 배치 받은 후 19일 동안 군에서 구타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그렇게 흔치는 않은 일인데 깨어나자마자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현재 발음은 상당히 어눌한 편이긴 하더군요. 구 이병이 방송사 인터뷰 팀하고 얘기하는 걸 저도 들어봤는데 당연히 19개월 만에 깨어났으니까 또렷또렷한 그런 것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똑같은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구 이병이 이렇게 실은 19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고 나서니까 군에서는 구 이병이 쓰러질 당시 군의관이나 민간병원 의사가 와서 뇌동 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의식불명 사태가 됐다라고 소견을 밝혔고
그 당시에는 상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지금 군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지금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구의병의 그 상처 흔적도 남아 있는데 머리 뒷부분에 커다란 상처가 있죠. 그것이 각목에 의한 구타로 생긴 건지, 그걸로 인해서 뇌출혈이 유발됐고 그로 인해서 구의병이 식물인간 상태로 빠진 건지 아닌지가 이제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당시 의사들은 그것은 욕창이라고 판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개인적 이유로 뇌출혈이 생겼고, 그래서 이건 가혹행위에 의한 구타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군의 얘기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니까,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재조사를 하겠다는 게 지금 한민구 장관의 얘기고요. 근데 저는 똑같은 사람에게 시험을 2번 치게 하면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19개월, 약 20개월 전에 머리 뒷부분에 난, 어느 젊은이의 머리 뒷부분에 난 상처가 그의 뇌출혈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당시 최초의 구이병을 상태를 살폈던 의사들이 꼼꼼한 의료 기록과 좀 고도의 의술 장비 이런 것들로 증거를 남겨놨는지, 그냥 쓱 한번 보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냥 전혀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사건의 실상을 밝히는데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많은 청취자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8사단의 윤일병, 이미 사망했죠. 그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군 내부 통신망에 이런 글이 올랐었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28사단 검찰관의 법적 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김흥석이라는 준장, 별 하나, 김흥석 장군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일병 사건 관련해서 막 밖에서들 떠들고 하니까 나중에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온통 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흥석 준장이라는 사람은 그 민간에서 언론, 신문 방송들이 제기한 그 여론에 때밀려가지고 28사단 군 검찰관을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윤일병 사건의 첫 수사, 이런 게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죠. 축소 수사하거나 대충 슬렁슬렁한 게 아닌데 밖에서들 호들갑을 떨어서 지금 이게 국가적 관심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군 내부 통신망에 썼어요. 그런데 이 김흥석 준장, 장군이 이번에 육군본부의 육군본부 고등군사법원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 이런 문제적 발언을 한 사람이라면 그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게 뭡니까?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예편을 하거나 이런 거지만, 만약에 그것까지는 가지 않는 거라면 그 사람에게서 그 업무, 그 임무를 박탈하는 거죠. 그것으로 그 사람은 처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 부하였던 군 검찰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람을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중용을 했어요. 지금 군이 이래요. 이런 군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남인순 의원의 주장은 당연히 그 문제 제기 겸 주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군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군은 민간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서 희생하고 있다. 그 덕에 당신들은 편히 먹고 살고 있다. 무슨 그런 사고방식이 일단 굉장히 쪄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정행위해도 괜찮은 것이고, 군, 박봉에 얼마나 추운 겨울에 휴전선에서 애쓰냐, 늘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은 장병들이 애쓰지 무슨 대령 육군 장성 별 3-4개짜리가 가서 보초 쓰고 그런 거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라고 군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보상 심리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빈이 국방사업에서 좀 흥청망청 써도 되는 거고, 약간 부정 구조화되어 있죠, 거기도 보면.
상납돼 있는 거고, 뭐 여군이 들어오면 성추행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치고, 이런 식의 폐쇄성,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에 맡겨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빈발할 수밖에 없다. 구이병, 윤일병, 또 다른 윤일병, 또 다른 구이병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군을 뭐 해체하거나 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사건은 군에게 재수사 이런 거 맡기지 말고 과감히 민간 검찰로 이관하고 거기에서 아무런 가차 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그나마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적 예발책, 재발 방지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민구 장관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말이고, 밖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재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런 방안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면 국회 국방위원들과 상의를 통해서 법 개정도 착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요, 가을에 쌀과 연탄 들여놓고 김장해 놓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랑은 아닌데요, 이 나이 되도록 저 혼자 김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겁없이 씩씩하게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아침 10시 반, 강원도 철원군 천원읍 대마리로 오십시오. 큰누님 맹경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즐거운 김장 체험. 그날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도토리묵, 수육, 두부로 차려지는 점심 식사도 있고 DMZ 생태관광 예정도 있습니다. 자, 함께 모여서 김장해요. 11월 22일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하는 김장대회.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진님 010-9523-54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정치연합 내 신당론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고 신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당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오늘 정동영 상임고문이 네. 이 신당 창당에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이 발언을 해서 네. 오늘 좀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동안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이 친노와 비노의 반목, 갈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이렇게 답답해 하실 텐데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내년 2월 8일 날 지금 열리는 걸로 이 날짜는 이제 확정이 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됐는데 지금 비노 진영에서는 자꾸 이런 비대위 구성도 그렇고 이 친노 진영이 또 당을 다시 이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시 뭐 당을 장악해서 또 이 친노당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좀 그 비판들을 하면서 문재인 의원 이 대권 후보이면 당권 도전에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동영 상임고문의 얘기는 사실 이것과 맥락이 비슷하게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른바 비노 진영의 이 민진모라고 표현 그 이름을 붙였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집권을 위한 의원들 모임, 예. 민진모 의원들, 이른바 다소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의원들, 특히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은 이 친노가 당권을 잡고 당을 장악하게 되면 다시 또 국민들하고 멀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딴 살림 찾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직간접적으로 해왔었는데 네. 오늘 그 정동영 상임고문도 이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래서 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 뭐 친노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특정 계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
따로 이 당을 신당을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신당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내년에 총선 대선이 연이어서 치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선거구 획정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친노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 특히 이제 호남권에 어떻게 보면 좀 기득권, 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이 굉장한 기득권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이 비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노와 같이 못 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뭐 당을 만드는 건 신당은 뭐 명분을 찾아서 만드는 건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한 가운데 이 뭐 정당 연합 공천을 하든 혹은 합당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당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어쨌든 당장 누가 그러면 당을 만들어서 과연 호남 의원들이 또 이 중도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좀 이 한꺼번에 이 당을 만들려고 뛰쳐나갈 수 있겠느냐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예. 어쨌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뭐 당내 갈등이 이렇게 뭐 극명하게 이렇게 부출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내년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신당론은 이 중요한 이 갈등의 한 포인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양 기자 설명에 따르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풀려간다는 전제하에 네네. 그렇게 해서 쪼개져서 나올 어떤 분파 세력은 다분히 지역 정당화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그렇다면 근데 그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에 힘들고 좀 명분이 약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 하나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둘째는 방금 이제 리포트 마지막 부분에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몇 사람이나 동조해서 따라 나갈지. 네네. 그게 뭐 서너 사람에 그쳐버리면 나가서 바로 그렇죠? 죽는 거가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렇죠. 적어도 네네.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정도가 된다면 혹시 모르지만. 네네. 그런 점이 하나 있을 거고. 어쨌거나 이 판에서 물론 지금 현재 야당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우뚝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라도 또 누군가가 깨트리고 나가면은 분파주의자다, 분열주의자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그런 욕을 얻어먹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내년 후년에 이 총선 공천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시 국회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놓는 그 가능성 네. 이 점에서 이 무게를 잴 텐데 특히나 내년에 뭐 재보궐선거든 다른 큰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 다른 큰 선거가 없는 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치권에서 그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아주 현실적인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좇아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내년에 될지는 뭐 제가 단정적으로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전당대회 큰 분위기 자체가 이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면 예. 결국 이게 이제 친노 비노 간의 이 세대결 양상이 될 텐데 예. 그것을 이 문재인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해낼지 이제 이 정치력이 어느 정도로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전반적인 전당대회까지의 이 갈등 상황이 좀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되면 사실은 비노 진영 입장에서 보면 사실 호남 뭐 표현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이 호남 물갈이는 사실 지금의 야당이 국민들한테 변화,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1차 가늠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보면 호남 의원들 상당수가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비노 진영 의원들의 또 핵심 주축의
핵심 축의 한쪽을 이 호남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 예. 저는 내년에 뭐 당장 표로 심판받을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그 정도의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자신들의 명분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예. 이 새로 좀 진영을 꾸리겠다 이런 그 쪽으로 방향을 잘 공사는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그 재선, 3선 한 번 더 되는 것, 다음번 내가 당선되는데 뭐가 유리하냐, 이 문제만 떨어지면 평소에 좀 길게 보거나 하던 사람들,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일시정지되나 봐요. 그렇죠. 뭐 의원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역사의 큰 흐름도 한번 같이 따져봐야 할 중요한 때인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감한 문제를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해가 갑니다. 자, 이거 요즘 이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법인세, 이제 법인세 늘리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최소한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아가자. 네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뭐 200조 원인가 줄었다 이거죠. 네네. 해마다 40조씩 5년간 200조 줄였는데 법인세 증세 문제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1차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하고 뭐가 잘 계속 부딪힙니까? 일단 그 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사실 세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법이 일부 고쳐지고 이렇게 돼야 이제 정부의 세수 추계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요. 오늘 지금 그렇잖아도 정기국회 일정이 초반에 이제 파행을 겪으면서 예산안 심의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데 오늘부터 원래 기획조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오늘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 여당 쪽에서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면 예산이 이제 정부가 예산을 추계를 해서 이제 짜오면 지금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수 추계를 하는 거겠지만 일부는 세수를 이렇게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의 세법, 그러니까 뭐 지방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뭐 법인세법이든 이런 법안들을 좀 일부 손질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세수 추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맞춰서 이제 세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 법안을 도대체 어느 법안으로 선정을 할 거냐 이게 일단 하나의 지금 초점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이 소득 법인세를 이제 증세하는 문제 이거를 지금 야당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 두 가지 지금 이제 현안이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 부수 법안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올해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가 이 새 예산안에 대한 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11월까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에는 이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에. 네, 네.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이제 12월 2일 날 이 전체 국회 본회의에 이 예산안을 바로 상정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회의 예산안을 이제 자동 부의가 되는 그 예산안과 딸려서 예산 부수 법안들도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예산 부수 법안을 많이 지정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산안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네.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산 부수 법안을 이것저것 다 선정을 해놓으면 사실 야당이 이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할 그 역할들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을 어디까지 지정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논란거리인데 일단 정부 쪽에서는 세입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뿐만 아니고 세출 관련해서 지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해달라. 예. 이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은 지금 고민이 꽤 클 텐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예산정책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세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도 지금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부 여당의
좀 주장에 조금 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 예산 보수 법안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지금 대두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예산 보수 법안을 도대체 뭐뭐로 정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야당 쪽에 의견을 보내왔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이것까지 예산 보수 법안을 정하기로 한 적 없다. 그리고 예산 추계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니 조세 소위를 좀 미루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뤄진 겁니다. 예.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상황은 그렇고요. 이 법인세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아까 200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축에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긴 한데 예.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최소한 이 참여정부 수준까지 환원을 시켜놓으면 예. 그래도 지금 그 복지재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이게 이미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로 참여정부 수준으로 환원을 하면 7조 이상의 세수가 추가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무상급식 누리과정 이 보육재정 예산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락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법인세 증세 이건 결과적으로 증세이기 때문에 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업들한테 부담이 더 가는 그런 방향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앞서서라도 이 문제부터 좀 건드리기 시작하면 예. 좀 정책적으로 앞으로 정적인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나름의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사실은 이 부자 증세, 부자 감세, 예. 서민 증세 예. 이렇게 지금 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이 조세 소위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 보수 법안을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견이 드러날 텐데 그에 앞서서 네. 이 법인세 문제를 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안 심의 과정 전체가 좀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와, 따져볼 게 굉장히 많고 수싸움할 거 복잡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딱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도대체 여야가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예,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 옆에서 관전만 하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신문 기자가 글이 아니라 말로써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실은 잘 압니다. 그 점에서 고맙고 양 기자 저 목 아플 텐데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네네. 청취자 질문인데 동명천재 단주라는 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양 기자님 질문이요. 좀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렇다면 친노는 누구입니까? 딱 이렇게 물으셨네. 내가 얄밉죠. 이거 전달해서.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대체로 사실 친노 비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이제 이른바 이렇게 언론들이 프레임으로 짜놓은 이 친노라고 하는 분들은 친노가 누구냐? 싫다 이거잖아.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냐? 이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사실 그 참여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네. 이 친노 진영 이렇게 불리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구체적으로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미 정치화되어 있는 그런 용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수정해서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이거 역시 짧게 그냥 끝냅시다. 친노 비노 또는 친노 반노 프레임 이거 네. 보수 진영 쪽에서 짜놓은 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그 자체 내로도 친노와 비노 성격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지금 야권 안에.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어쨌든 정권을 획득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 같은 가치, 지향, 이런 것들이 동일한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정당을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노 비노의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사실 보수 진영이 짜놓은 프레임이기도 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것과 함께 사실은 지금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이 정치적인 역관계로 서로의 이해관계 충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결부지으면서 스스로 사실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치나 지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좀 정파 구조로 네. 그렇게 돼서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맥과 지연과 학연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친노 비노의 프레임도 사실은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비노 진영의 인사들보다 훨씬 더 뭐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혹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또 이렇게 단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네, 단정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친노 비노 프레임은 뭐 그 질문하셨던 분 말씀대로 이게 보수 진영의 프레임, 그러니까 야권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는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그런 속성도 동시에, 있지만 네, 내부에서 그런 이해관계로 네. 이 충돌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룹핑이 되어 있는 예. 그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긴 시간에다가 저 법인세 설명하는 거 참 쉽지 않았는데 또 저 친노 비노 여기까지 아주 길게 고맙습니다. 날이 추운데 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공간이 빨리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날 추워지니까 나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오늘 조금 길게 진행했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임원 선거를 치릅니다. 유권자는 60만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의 선거.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단독으로 생중계합니다. 위원장 후보로 기호 1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정용건, 기호 2번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한상균, 기호 3번 전국 공공연구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 허영구, 기호 4번 전국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 전재환. 이렇게 네 후보가 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와 런닝메이트로 나서 60만 조합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가 단독 중계하는 60만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토론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38분 들어왔습니다. 44년 전인 11월 13일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죠? 네,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분신한 그날입니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상황을 봤었는데 어차피 진짜 인터뷰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전태일 열사 44주기 추도식이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는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날씨가 너무 찬바람이네요. 항상 이때가 되면 물론 평소에도 뭐 그렇게
가신 한국노동운동사의 큰 획을 긋고 떠난 전태일 열사를 뭐 잊을 날이 하루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때가 되면 또 특별히 각별하실 텐데 전 선생님 기억 속에 형님 전태일 열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형님은 참 늘 다정했고 어디든지 같이 다녔던 지난달들이 너무 많이 조마당처럼 지나갑니다. 네. 아무리 어려웠지만은 형은 참 낙천적이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형하고 다니면서 참 어려웠던 것은 그 용두동에서 솔조리 방띠 적재를 삼립박스에 메고 용두동 중앙시장, 시금원시장 그리고 남대문시장, 파우다 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같이 지나갔던 날들이 아주 눈에 선하게 같이 다니던 모습이 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지금 전 선생님하고 위에 그 전태일 형님하고 몇 살 차이 나셨어요? 예, 2살 차이입니다. 아, 2살이요? 예,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형은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이상화 대구 이상화 집 앞에서 태어났어요. 아, 이상화, 시인 이상화요? 예, 그리고, 6.25가 나면서, 아버지가 노동운동을 좀 이렇게 관여하고 했던 것이, 할아버지가 걱정을 하시는 나머지, 부산으로 피난을 보냈습니다. 네. 피난 가는 길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부산으로 갔어요. 예. 부산 국제 자갈치 시장 생선꼬로마 위에서 7월 15일 날 50년 7월 15일 날 피난 오신 아주머니들 치마폭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2살 차이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하고 같이 다녔던 것은 형은 참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좌절된 날이 우리들이 참 너무 아픈 추억인데 네. 형하고 나하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서울로 두 형제가 상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파구다 공원 옆에다가 사과 개짝으로 두 사람이 들어갈 만큼 이동식 잠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낮에는 보관소에다가 삼원을 주고 맡기고 예. 그리고 이렇게 구두 닦고 그리고 휴지 팔고 심 팔고 저녁에 와서는 그 사과개짝을 찾아가지고 파우다 공원 옆에 주민들 주택가에 놓고 촛불 켜놓고 공부하던 생각이 네.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그때는 내가 참 어려서 그랬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병이 났어요. 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네. 나를 데리고 다시 대구 명도국민학교로 네. 돌아갔어요. 네, 네.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면서 온 식구가 네. 6식구가 다 각자의 생존을 책임지는 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날은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아하. 예,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다시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 떨어져 있던 기간은 몇 개월이나 됩니까? 뭐 한 1년 이상 됐는데 네. 너무 참 힘들었고 예.
아무래도 그때 잘 생각하시면 못하겠어요. 그때 네 다시 감정이 울컥하실 텐데 저도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때 얘기에서 이제 조금 저 선생님 감정도 조금 추스리실 겸 요즘 예, 얘기로 좀 예. 돌아와 볼까요? 예. 오늘 아마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예. 쌍용차 부당 정리해고 이거 예, 적법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법원의 결정들과는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예. 평택 저 쌍차 현장이나 대한문 앞에서 우리 예. 저 많은 시민들은 우리 전태산 선생님의 그 헌신적인 집회 참여 그리고 즉흥 연설 이런 것들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 예. 전태일의 동생으로서가 아니고 전태삼 개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거나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판결을 소식을 들으면서요. 그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쌍차 노동자 부당한 정리 해고에 네. 안타까움이었지만은 그냥 사람들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 삶들이 네. 생존하지 못하고 지탱할 수 없는 그 어둠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갔던 네. 그 모습과 네. 그리고 국민들이 흘린 눈물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이제 그만 죽으세요 하던 그 목소리가요. 예, 그렇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모두 25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예. 끊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는 정부는 기업가들은 정말 좀 그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주변에 함께 모였던 연대의 사람들의 음성이 네. 너무 슬퍼요.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한 대안이라도 더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네. 함께 살아요 하고 몸부림치고 외쳤던 날들이요.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만큼은 쌍차 노동자들이 2,000배를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고 있을 적에 정말 저 정도의 정성이면은 사람의 양심을 실오라기 하나라도 이렇게 같이 붙들고 네. 옳은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쌍차 해계 조작 비리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판사님이 저들의 정성을 봐서라도 더 깨끗하고 순수한 노동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면은 오늘 좋은 판단이 나오기를 마성 모란공원에서 네. 수소식을 하면서 예. 전태일 여사 추도식. 예. 네. 그 마음 조이면서 기다렸어요. 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네. 이후에도 그 쌍차 노동자들이 정말 여기에 마음을 놓지 말고 네. 주변에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서 굳굳하게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감정이 북받치실 수밖에 없는 날인데다가 오늘 또 대법원에서 쌍차에 대한 판결 그거 보면서 더 격앙이 되시는 거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서도 힘들게 말씀을 이어주시는 점. 네, 쌍차 노동자들 용기 잃지 말고요. 네. 우리 끝까지 함께 손잡고 갑시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같이 잘 사는, 제발 같이 살자. 예, 이 처절한. 정말 함께 사는, 그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쌍차 노동자들 힘내세요. 네, 혹시 지금 쌍용차 노동자분들께서 이 강연을 오늘 듣고 계신다면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신 전태삼 선생님의 이 한맺힌 호소와 절규와 격려 같이 듣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네. 제가, 지금 또 광화문,
그 프레스센터 앞에 가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 가면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뉴스 전광판 위에 예, 밧줄을 하나 몸에 걸고 그 올라가서 이 칼바람 부는데 지금 낮밤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케이블 TV 해고 노동자들인데 신자유주의 물결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지금 몇 년째 노동 현장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 현실 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앞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신현대 아파트 앞에서 분신하신 이만수 네네네 그 경비원 자리에 네.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어 봤습니다. 네. 거기서 소식을 이 전광판 위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참 암담했습니다. 경비원 이만수 노동자가 24시간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 경비원이 어떻게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네. 또 이렇게 사회에 자기 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이 땅에 있는 정말 그 주거지의 아파트에 있는 모든 경비원들이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분들이 정말 아파트 위에서 자기네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격이나 그 생명의 존엄성을 똑같이 경비원들에게도 네. 같이 애정을 나눠주고 함께 삶을 꾸려가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만수 그분이 그 어두운 삶 아파트마다 있는 그 경비하시는 분들의 네. 삶을 네네. 정말 이 나라에 호소한 것 같고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그 안타까웠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 따뜻한 마음과 정말 오고 가는 인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예. 거기서부터 보다 낫게 아파트 주민들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4시간이 아니라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삶을 조금씩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건 인간성의 거기서, 회복, 염치의 회복을 통해서 예. 돼야 되는 거겠죠. 최소한의 염치. 그리고 전광판이 올라갔다고 하길래 네. 나는 거기에 올라간 그 두 사람 CMA 노동자보다도요. 네네.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에 이제 신나를 들고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 그 가족들이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의 입장이 예. 어떻게 포인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같이 했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료들이 아픈 사정을 사회에 여러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 전광판 위에 올라갔지만은 예. 그 이 추운 겨울 그 아이들하고 그 가족들이요. 네. 어저께 밤에는 한숨도 안 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가족들을 우리 그 국민들이 이 나라에 정말 지식인들이 기업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소통이 돼서 몸 다치지 않고 네.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로 잘 풀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네. 고공 크레인 농성을 수개월째 맨몸으로 버텨냈던 김진숙 노동자도 생각이 납니다만 지금 우리 예, 그거는 어머니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마이크 들고 계시는 오늘 추도 직장에서 예. 봤는데요. 네. 어머니는 11년도 1월 6일 날 네네. 김진숙 여자 여공이 예. 용접공 여공이 크레인이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네. 나보고 얼른 차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냥 밤새 달려갔어요. 네. 그 크레인 밑에 가서 어머니는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어요. 진수가 너 왜 거기 올라갔어? 네가 왜 거기를 올라갔느냐고. 나는 더 이상 그거 못 본다고. 그 크레인 위에서 박창수, 김주희, 곽재규를 묻으셨던 어머니의 안타까웠던 심정이 네. 더 이상 김진숙이가 그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하고 함께 이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함께 싸울 테니까 네. 제발 내려오라고 네. 내려오라고 막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소리 지르시던 모습이 너무나도 선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의 세월호 네.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러한 참사 그 어린 생명들이 304명의 생명들이 그랬죠. 행복한 거기에 이렇게 수장되어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9명의 네. 그 영혼들과 네. 그 소중한 생명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나라가 정말 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먼저 안전하게 보듬어 안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수습하는 길로 네.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나 크고 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 유가족들이요 네네. 하루아침에 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아이들이 참 죽음을 맞이하면서 네.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단식을 하면서 예. 모든 길에서 당기시는 부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전 선생님. 예. 제 심정 같으면 그리고 저희 청취자들 모두 다 비슷한 같은 생각일 텐데 시간 예. 계속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제 다음 방송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곡진한 말씀 감사히 새겨 듣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떡하죠? 이제 거의 끝날 텐데요. 네. 하여튼 고공 네. 관공판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히 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참사 없이 잘 빨리 해결되기를 저희도 한 몸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